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조사와 증여세 상담을 맡아왔고, 현재는 여러분 같은 일반 납세자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가족끼리 돈을 좀 주고받은 건데 왜 세금이 붙어요? 내 통장에서 내가 꺼낸 돈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라도 궁금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거래가 몇 달 뒤에 억대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딸 결혼한다고 3천만 원 보내줬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편지가 오고 ATM에서 현금 좀 찾았다고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고 심지어 용돈 줬다고 가산세까지 내야 했던 경험.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돈인데 왜 세금이 붙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돈인데 왜 문제가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거나 형제가 서로 도와주는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태주기, 생활비 보조, 심지어는 병원비까지 가족이니까 형편이 되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좀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게 왜 세금 문제가 돼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석영 씨. 몇 년 전 30대 초반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일부로 받은 5천만 원을 딸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말도 간단했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부족한데 보탰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김 씨 앞으로 국세청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세무조사 안내 통지서였습니다. 김 씨는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내 돈을 딸한테 줬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문제는 바로 증여세 미신고였습니다.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이동은 증여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김 씨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고 딸 역시 그 돈이 세금 문제로 이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움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감사한 지원일 뿐인데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이처럼 순수한 가족 간의 호의가 서류상 증여로 해석되면 예고 없이 세금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증여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왜 의심을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끼리 돈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생활비든 병원비든 자녀 결혼자금이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단순한 도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그 거래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고액 또는 반복적인 거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의심 거래로 분류해서 국세청에 넘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달에 3번 이상 900만 원씩 인출했다면, 혹은 특정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이 한 계좌에 입금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단순 거래가 아니라 의심되는 현금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가, 신고는 제대로 되었는가, 이렇게 자금의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형식적인 계약서나 거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쉽게 무상이전 즉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따뜻한 배려가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탈루 의심 거래로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세무사님, 자식한테 용돈 좀 줬다고 세금을 내야 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는 가족 간 금전 이동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 자체로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3세 이 여사님. 맞벌이 하던 딸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 여사님은 걱정이 되어 딸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당분간 이 돈으로 생활해. 이 여사님은 딸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보내다 보니 총액이 7,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후 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내면서 그간 받은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국세청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 돈을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된 증여로 해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고 총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보내줄 때마다 출처를 남겼으면 좋았을 걸, 그걸 몰랐어요. 이처럼 용돈, 생활비, 병원비 등이라도 꾸준히 같은 금액이 같은 계좌로 입금되면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경제활동이 없고 그 돈이 다시 자산 취득에 쓰이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더 민감하게 보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낸 돈이 세금 문제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기록과 명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입니다. 현금은 거래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보기엔 자금의 출처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이 돈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줬는가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이체 메모를 남기세요. 요즘은 송금할 때 간단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죠. 생활비, 병원비, 육아 지원 등 간단한 단어만으로도 향후 세무조사 시 유용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셋째, 실지 지출 내역도 함께 준비해두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병원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세무당국이 이 돈은 정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의 개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6천만 원을 송금했다면 그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주기보다는 몇 년에 나눠서 계획적으로 이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 남기고 지출 증빙 챙기고 비과세 한도도 잘 계산해 두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가족끼리 마음 편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 거래는 왜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내 통장에서 현금 뽑아서 자식한테 줬을 뿐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은 거래 흔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는지, 어떤 이유로 썼는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 사는 67세 박 씨 사례를 볼게요. 박 씨는 딸이 결혼한다고 하자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는 왠지 꺼려져 ATM에서 현금을 나눠서 인출합니다. 5개월에 걸쳐 매달 1천만 원씩 총 5번. 박 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흔적이 안 남겠지 생각했지만 사실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반복적인 거래는 의심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딸이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딸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금 출처를 밝히라는 요청이 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박 씨에게 물었고 박 씨는 관련 서류도
증빙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황급히 은행 기록을 모으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하며 해명을 시작했죠. 결국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몇 주간 진땀을 흘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금은 흔적이 없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뜻으로 바뀝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번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신고까지 해야 해? 하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세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금액은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20%입니다. 그 외에도 납부 지연이 길어질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8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라면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해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여기에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600만 원.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까지 합산되며 최종 부담액은 3,5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통해 발견하거나 자녀의 부동산 계약, 차량 구입 등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리 신고만 했더라면 감면 혜택도 받고 불필요한 걱정도 덜 수 있었던 겁니다. 증여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늦더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상황과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녀가 집을 계약하면서 부모가 자금을 지원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자금 출처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면서 부모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대신 송금했다면 국세청은 이 자금은 누구 것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억 단위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 돈이 증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단순히 도와줬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거래 내역과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을 열어놓고 자신이 자유롭게 입출금한다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혹은 차명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통장의 거래 내역에 따라 부모의 증여 또는 소득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통장에서 부동산 계약금, 차량 구입, 보험료 납입 등 자산 취득 관련 자금이 나갔다면 조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대신 자녀의 보험료, 등록금, 학원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일회성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납부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오거나 그 계좌를 통해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누가 진짜 사업주인가를 따집니다.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소득세 탈루 정황이 있다면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족 간 거래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의심거래, 무상이전, 소득 누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거래 전부터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불안해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거래에 대해 조사가 들어온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와 관련된 계좌이체 내역,
이체 당시의 메모, 해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라면 카드 내역, 병원비라면 진료 영수증 등입니다.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된 송금이나 현금 인출이 문제가 되었거나 자산 취득 자금이 가족 통장에서 나간 경우 등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논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당 거래의 성격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명하면 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히 사실 여부보다도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겁먹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불필요한 과세나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셨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가족 간 증여 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에도 반드시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의 돈을 보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체할 때 메모를 꼭 남기세요. 이 메모는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생활비, 병원비, 결혼준비금 등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세무조사 시 중요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꼭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지출 증빙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보낸 돈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병원 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생활비, 교육비, 간병비 등 모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송금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나눠서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기적인 이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1. 계좌이체 2. 메모 남기기 3. 지출 증빙 4. 비과세 한도 체크. 이 네 가지가 가족 간 거래에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그 마음은 정말 따뜻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서로 챙겨주고 손주 교육비를 보태주는 것. 이 모든 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닌 거래의 흔적과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음으로 준 돈이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세법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강조드렸듯이 계좌이체, 메모, 지출 증빙, 비과세 한도.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돈을 준 그 마음만큼 주는 방식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오해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전달해야 가장 안전할까? 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남기고 증빙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큰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